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외교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취소한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강 장관은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군사 합의 내용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한 설명을 듣기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임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은혜 장관이 나올 예정이라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통일부 국감에서는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 검토 문제를 두고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과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4등급으로 세력이 강화돼 올라온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 북서쪽을 강타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이라며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유전지대인 멕시코만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취소한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에 내놓은 매우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또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인정을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외교부는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인데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어제 국감에서 벌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왔습니다. 한편 강 장관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 합의서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불만을 폼페이오가 강 장관에게 표시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에 따라 군사 합의서를 둘러싼 한미 간 사전 조율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질의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불만은 정상회담 전이었고 이후 통화에서 결과에 대해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여야는 남북 군사 합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과 관련한 공격과 방어가 예상됩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위의 쟁점은 남북 간 군사 합의였습니다. 야당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현재는 그들은 160개, 우린 60개인데 1대1로 1km 지역에 철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또 무장 해제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예전과 달리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계속 세상은 빨갛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의 신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군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지만 많은 국감장에서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과 일방적 호통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무위에서는 벵갈 고양이가 등장해 동물 학대 논란도 일었습니다.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좀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동물보호단체는 퓨마 사살 사건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처사이자 동물학대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국감 이틀째인 오늘은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행정안전위에서는 경찰청의 MB정부 시절 댓글 공작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연지원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법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 회장의 피의 사실이 상당히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직책 등을 볼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두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임원 자녀 등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90여 명의 지원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멕시코만을 따라서 북상하던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주 북서쪽을 강타했습니다. 당초 열대성 폭풍으로 분류됐지만 미 대륙에 상륙하면서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뉴욕을 연결합니다. 심지어 특파원, 허리케인 마이클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1992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하던데 특히 해안가의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네, 허리케인 마이클은 시속 250km의 강풍으로 무장한 카테고리 4등급의 메이저급으로 미 대륙을 덮쳤습니다. 6시간 전 플로리다주 북서쪽 팬핸들 해안에 상륙한 마이클은 강력한 비바람을 앞세워 일대를 토토화시켰습니다. 한때 가장 높은 등급인 5등급에 근접한 강풍을 내뿜었습니다. 최고 4m가 넘는 파도가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강수량도 최대 300mm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 비치의 해안 주택가와 시설물이 모두 물에 잠기고 지붕 일부가 날아가 섬뜩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1992년 플로리다주 남쪽을 강타한 허리케인 앤드루 이후 가장 강력한 위력의 허리케인입니다. 네, 인명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험한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대피를 했겠죠?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3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20개 카운티의 해안지대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40시간 전에만 해도 마이클이 열대성 폭풍으로 분류된 관계로 대피한 주민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God bless you all. That's my message because that's what it is. The storm is there. I mean, that storm is there. It's sort of too late to do anything about it now from the standpoint of moving. 피해 지역에는 주 방위군 2,500명과 구조대원 1,0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앞으로 허리케인의 경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허리케인은 시속 25km의 속도로 북동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시간쯤 뒤에는 조지아주에 상륙하고 12시간쯤 뒤에는 지난달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홍수로 핥히고 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들어섭니다.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내일 이 시간쯤 버지니아주 남부 해안을 통과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사흘 전에 붉은 불개미 수천 마리가 발견됐었던 경기도 안산 물류창고 안팎으로 붉은 불개미가 더 없는지 모니터링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컨테이너가 머물렀던 인천항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발견이 돼서 지금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항에는 중국에서 함께 건너온 컨테이너가 아직 2개가 더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환경부 담당자와 직원들이 스팀 청소기 포장을 뜯어가며 붉은 불개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소기가 담긴 컨테이너에서 5,900여 마리가 발견된 만큼 개미가 포장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국이 이렇게 모든 청소기 상자를 열어가며 일일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번식을 책임지는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컨테이너가 중국 광저우를 떠나 한국에 온 건 지난달 11일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인천항에서 안산의 물류창고로 이동했고 8일 컨테이너에서 5,900여 마리의 개미가 발견됐습니다. 컨테이너가 거쳐간 인천항에선 지금까지 85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항엔 같은 곳에서 온 청소기 컨테이너 2개가 더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아직 검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관 관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화주도 또 이렇게 또 설득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게 같이 엮여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그러는 사이 붉은 불개미가 인천항 주변 야적장에서 외부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벨기에 축구계가 승부 조작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벨기에라면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3위였고 프랑스와 함께 피파 순위 공동 1위인데요. 수사 대상에 유명 스포츠 에이전트와 감독 또 심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은 현지 시간 10일 벨기에가 부패 스캔들에 빠졌다. 현직 감독을 비롯해 주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포츠 에이전트인 모기 바야트와 일부 리그 클럽 브리웨의 이반 레코 감독 등이 주요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심판으로도 활약하는 심판 2명도 구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직 변호사와 회계사, 보석상, 언론인들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돈 세탁과 탈세, 승부 조작, 경기 일정 조작 등입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성명을 내고 여러 축구 클럽 등 국내외 5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이 이뤄진 곳은 벨기에 44곳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 6개 나라의 13곳입니다. 검찰은 1년에 걸친 수사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사기 의혹과 축구 경기 승부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징후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케냐에서 새벽 시간에 버스 추락 사고가 나서 최소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선 케냐입니다. 이번 사고도 사고 다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지붕이 완전히 뜯겨져 나간 버스 주위로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버스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의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케냐 서부에서 국도를 달리던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10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4시쯤 케냐 서부 게리초 카운티에서 카카메가 지역으로 달리던 버스가 굽은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은 겁니다. The driver lost control of the vehicle and rode down this cliff where it landed down there. 이번 사고로 남성 31명, 여성 12명, 어린이 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버스가 밤중 운행 면허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소유주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냐에서는 교통사고로 해마다 3천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보다 많은 최대 12,000명의 케냐인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미뤄지는 점과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 등을 열거하며 국회가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기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찬성 기조임을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이 오늘 제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불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정저우함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자국 내 사정을 이유로 어제 돌연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함정은 오지 않지만 대표단은 예정대로 참석합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째 동반 하락을 한 코스피와 코스닥,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228.61, 코스닥은 747.5에서 오늘 아침 거래를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때문인데요. 미국 금리가 오르고 한국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연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다스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걸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규정해서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들어서 5번째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일감이 줄어서 회사 측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업부별로 부분 파업을 하고 다음 주 이틀 동안은 전면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응원하던 야구단이 졌다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틀 전 광주의 한 식당에서 야구 중계를 보면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응원하던 기아 타이거즈가 패하자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며 25분 동안 소동을 피운 혐의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강대학교 4층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실험실에서 혼자 과염소산 암모늄으로 실험을 하던 대학원생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5톤과 5톤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네, 또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 소식입니다. 빌보드, 그래미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인기 소셜 아티스트 상입니다. 지금 런던 공연 때문에 시상식 무대에 서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03년 국내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장하고 있던 이성자 작가의 그림 한 점을 올해 2월에 위작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미술관이 소장품을 위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당 그림은 폐기 또는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새로 만들어진 서울식물원이 오늘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는데요. 내년 5월 정식 개원에 앞서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전체 구간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되는 국감은 교육부 국감인데요.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나옵니다. 임명 강행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국감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었죠.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위위원을 최종 의결하고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정 비닐봉투가 많이 사용이 되는 곳이죠. 전통시장에서 쓰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오늘 시민 토론회를 여는데요. 오늘 나올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체감 추위는 겨울 못지않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어제보다 최고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근길 추위가 강한데요. 대관령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곳곳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평년 기온을 한참 밑도는 기온이기 때문에 옷차림 반드시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거의 모든 지역이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아침 최저기온 보였는데요. 오늘은 서울이 6.2도, 춘천이 1.7도 등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졌고 비교적 추위가 덜하다는 남부지방도 어제와 비교하면 기온이 크게 낮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 바람도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북한 북부 지역은 낮부터 비 소식 있고 삼지연 등 일부 지역은 벌써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7도, 전주 8도, 대구 10도 가리키고요. 북한 지역은 함흥이 2도, 중강 4도, 평양이 5도로 곳곳 더 낮은 기온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 기온은 그대로 머물겠는데요. 서울이 15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17도에 그치겠고 북한도 오늘 최고 17도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강이 9도, 함흥이 17도, 개성이 15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추위는 오늘보다 더 강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히려 조금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건강관리 특별히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경찰관들이 은행 현금 인출기를 오가며 돈을 뽑던 남성을 수상히 여겨서 검문을 했는데요. 잡고 보니 6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였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자리를 옮겨 다른 인출기에 카드를 넣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던 경찰관들이 이 남성을 수상히 여겨 불심 검문을 했습니다. 카드 몇 개 있어요, 이거? 돈 출금한, 누구 지시에 의해서 출금한 거죠? 자연스레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이 남성은 일명 강남바둑이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중 한 명인 문모 씨였습니다. 문 씨 일당은 100여 개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돈을 게임에 쓸 수 있게 사이버머니로 바꿔주면서 10%의 수수료 등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5개월 동안 하루 평균 2천만 원씩 총 12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씨를 붙잡은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총책인 이모 씨가 무속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나눈 1시간짜리 대화 파일이 확보되면서 범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뭐가 보이는 만큼 게임방 같은 거 도박 사이트 같은 거요. 거기는 몇 명 있습니까, 서울 쪽에는? 저는 좀 중국 쪽을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저쪽에 아마 저희 쪽 식구들이 한 8, 9명 정도,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해외로도 조한 총책 이 씨를 상대로 인터폴의 지명수배도 요청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최근 여행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도 7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유명 홈쇼핑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8월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을 가려다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티켓값 6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행사인 탑항공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입니다. 네, 황당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생돈을 같이 당한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기사를 검색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좀 부도 위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2달간 문을 닫은 여행사만 4곳입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늘면서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상담 대부분은 환급 관련이었습니다. 특히 판매사인 유명 홈쇼핑 이름만 믿고 계약을 했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홈쇼핑 방송을 보고 여행사는 확인을 안 했어요. 홈쇼핑 측에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여행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여행업협회의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여행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 액수는 충분한지 확인하고 계약서도 잘 보관해둬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회사 근무지에 출근도 하지 않고 시간의 수당을 매달 수억 원씩 챙겨온 공기업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내 발전소 설비 안전을 담당하는 한전 KPS 직원들 얘긴데요. 돈도 돈이지만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1급 보안 시설인 만큼 발전소로 들어가려면 직원도 보안 검사가 필수고 출입자는 명단에 남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전기 안전 점검을 하는 한전 KPS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4급 직원 양모 씨의 지난 7월 16일 근무표입니다. 정상 근무 후 저녁 7시부터 3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출입 기록엔 오후 6시 14분 발전소를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수원 명단에 없는데 출입했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간 외 수당을 신청했지만 정작 출입 기록에 없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7월 한 달 한빛 2호기 예방 정비에 파견된 이 회사 직원 중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304명. 이 중 274명은 해당 원전 정문 출입 기록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올해 3월 월성 2호기 예방 정비 땐 244명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신청했지만 201명은 출입 기록이 없었습니다. 일한 흔적이 없어요. 이 문제가 회사 차원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고요. 한전 KPS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발전소 출입 시간이 맞지 않은 건 2008년부터입니다. 지난 10년간 한전 KPS 원전 부분 노동자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은 720억 원입니다. 이 중 부정하게 지급된 수당이 얼마인지는 사측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전 KPS 측은 행정상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출근을 안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전 KPS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전 직원의 근무태만 경고를 공지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하루 종일 524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 제재 완화를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부분 안보리 조치로의 중복이 되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를 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체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강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 주관 부처로서 524 조치에 대해서 과거 정권도 그랬고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 이후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강 장관이 오전에 했던 발언을 오후에 번복한 데 대해 524 조치 해제를 바라는 정부 내 일부 세력에 장단을 맞추려는 의도된 풍선 띄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며 경솔한 발언을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24 조치 그야말로 범정부적인 문제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접근돼야 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도 소신을 갖고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줘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전 정부에서도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를 했고 시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통위에선 524 조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고 답변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2달 뒤에 단행된 오이사 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적인 지원까지 차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치를 내렸던 이명박 정부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할 때마다 해제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내용의 오이사 조치를 실시합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엔 방북도 막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를 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민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3년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예외로 인정하는 등 이른바 유연화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2014년 통일은 대박이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시 여당 지도부에서도 오이사 조치 해제론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은 저는 오이사 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이사 조치는 풀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북 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완화의 실효성보다는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난해 발효된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서 만드는 의류나 전자제품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도 금지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이 미국과의 교감 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진전하려면 제재 완화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긴 해요. 유엔제 최근에 채택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이런 식의 접근은 가능하겠죠. JTBC 김소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투자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를 상정한 발언인데 해제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사용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미국의 승인을 꼭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어서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독자 제재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망 차원에서 협조는 필요하지만 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꼭 어떤 승인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칫 일부라도 제재가 완화될 경우 국제적으로 이제 촘촘히 쌓아놓은 국제 제재망이 무너질까 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유엔에서 여러 차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의 언론 성명을 내려고 했을 때도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관된 입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없애고 싶지만 그러려면 북한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북한의 뭐 입장 선회라든지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은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야만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직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문제를 꺼내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해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4번째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면담을 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 논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6월 12일 그 싱가포르 그 북미 공동 성명에서는 제재 해제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처음으로 대북 제재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의제로서 대북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 문제가 논의됐을 거로 봅니다. 네,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에 단행된 오이사 조치와 관련해서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그 시끄러웠던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그동안에 아까 앞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천안함 직후에 이제 발표된 오이사 조치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외 조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마다 또 각 국정부서마다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해제 내지는 이제 검토 문제를 쭉 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된 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이걸 즉각 해제한다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이제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유엔 결의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처리되지 않는 한 실제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재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 가능하지만 오이사 조치가 해제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또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는데 워낙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개하거나 다시 금융권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벌크 캐시, 대규모 현금이 동원되는 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언제도 가능하지만 다만 이 조치와 관계없이 국제 제재망이 있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이사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치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오이사 조치가 해제된다면 그 상징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화해 단계에 들어갔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재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해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꼭 해제하지 않더라도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유연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간다면 사실상 이제 그 희석화시켜서 사문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실제로 제재가 어느 정도 해제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아마 가능할 거로 봅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이제 중점적으로 관광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금융권을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대규모 현금이 들어가는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부분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우선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뭐 불만을 털어놨었다. 뭐 그게 또 사실이었다. 이런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도 실제로 이제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실제로 이제 유엔사 측하고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미 국무부와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국무부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남북 분야의 군사 합의서가 진행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부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미 국무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고 당초에 이제 유엔사 측과 협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충분한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GP 철수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미국 쪽과 적극적으로 뭐 협의하고 이래야 할 그 군사 분야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공중 정찰 감시망 부분에서 주로 이제 주한미군의 이제 전략 자산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남북이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국방부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군사정전 체제 하에서 유엔사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 상호 비행 금지 구역 설정, NLL을 중심으로 한 훈련 금지 구역 설정, 그리고 지피 철수,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이라고 언뜻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만들었던 군비 통제 추진 계획서에 담긴 사항들입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천안함 사건 이후인 2011년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문건을 만든 당사자는 최근에 남북 군사 합의 내용을 오히려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9.19 군사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군은 또 무장 해제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1953년 정전협정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를 큰 틀로 삼아 이미 과거 정부에서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도 이번 협정과 사실상 동일한 협정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장관 당시인 2011년 국방부는 군비통제 추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남북 상호 비행금지 구역 설정, GP 철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MDL과 NLL로부터 일정 거리의 훈련 및 이동 금지 구역을 설정하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문건이 만들어진 2011년은 천안함 사건 1년 뒤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문건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었는데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합의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뇌가 없고 눈이 없고 팔다리가 없고 갈비뼈가 없는 그 신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신체 포기각서가 아니라 생명 포기각서를 써주고 온 것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고를 두고 평소 이런 불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등을 날려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다는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경찰은 한 차례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뒤 또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유소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A씨는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나면서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찰은 풍등 때문에 불이 났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액이 크고 A씨가 저유소 위치 등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이 전문가 자문 등 수사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 전담팀을 만들고 저유소 관계자들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풀려나기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저유소 부실 관리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선처를 바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곳은 넉 달 전에 자체 안전 점검을 받았다는 게 송유관 공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표를 보면 대부분이 그냥 유관으로 보고 이상 없음 판단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 저유소 휘발유 탱크는 지난 6월 자체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전 점검 결과를 기록한 표입니다. 모두 122개의 항목을 점검했는데 이 중 99개 검사가 유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검 결과는 모두 이상 없음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탱크 주변에서 시작된 불씨가 환기구를 타고 내부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인화 방지망이란 장치가 제 역할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6월 점검표에는 인화 방지망에 이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유관으로만 했다는 건
안전 불감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휘발유를 덮어 공기가 닿는 것을 막아주는 플로팅 루프가 제 기능을 못한 게 화재 폭발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팅 루프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함께 처방되거나 한 가지 약제가 너무 많이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의사나 약사는 반드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약들을 처방했는지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규제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 등에서 마늘 주사 같은 기능성 주사를 맞을 때는 이 내역을 잘 입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환자들이 겪는 부작용입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능성 주사를 놔준다는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피로 회복 주사를 요구하자 별다른 상담 없이 마늘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를 섞은 주사제를 처방해줍니다. 따로 막 무슨 검사 같은 거 받아야 돼? 수액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거에 식스릭과 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사예요.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나 이 주사제에 포함된 알파 리포산은 다른 주사제와 섞어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이 주사제는 다른 성분과 섞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주사 등 기능성 정맥 주사를 맞고 생긴 부작용은 최근 5년간 모두 340여 건에 이릅니다. 마늘 주사와 총명 주사를 섞어 맞은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마늘 주사를 맞다 폐혈증에 걸린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방을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에 입력하면 즉시 경고창이 뜨겠지만 실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이 비급여인 주사제 처방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어 위험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처방 내역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지금 보신 기능성 주사 말고도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그렇습니다. 처방 3번에 1번꼴로 누락이 됐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처방 내역을 반드시 적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다 숨진 환자를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습니다. 환자는 2달 동안 2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맞아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에 과다 처방 경고가 뜨고 의료 당국은 사후에 불법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아예 입력을 하지 않고 감시망을 피해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선 병원에선 비일비재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프로포폴 처방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DUR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107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약처의 제조 처방 기록은 166만 건이었습니다. 처방 3건 중 1건꼴로 DUR 시스템엔 누락된 겁니다.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 조항이 여전히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DUR을 강제하기보단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액체 괴물이라는 이름의 장난감에서 올 초에 유해 성분이 나와서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새로 인증을 받아야 팔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해당 제품들 볼 수가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늘리고 비틀고 섞고 줄넘기에 먹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두 개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끈 장난감 액체 괴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도 기준치의 최대 2.8배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산자부는 이들 물품을 모두 회수하게 하고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고 국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리콜해야 하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주문 후 사흘 만에 받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리콜 조치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제조됐고 제품 인증번호도 동일합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모들이 이것이 유해 상품인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실제 업체들이 직접 액체 괴물을 회수한 실적은 전체 회수 대상 중 24%에 불과했습니다. 장난감 같이 이렇게 작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리콜을 해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적극적인 사후 감시를 하지 않는다면 리콜 명령은 하나마나라는 지적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1980년대 불황자들을 수용한다면서 인신매매 수준으로 아이들과 청소년 등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감금했죠. 그리고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인권 유린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지원할 특별법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이 불황인을 수용하기 시작한 건 1975년부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탈을 쓰고서 사람을 잡아가둔 강제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이때부터 10년 넘게 가혹행위 등으로 숨진 사람은 확인된 사례만 513명에 달합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법했고 수용자들을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부산시나 경찰 차원의 어떤 감시도 없었다는 겁니다. 집을 찾아달라고 파출소에 가니 복지원에 보냈다. 막차를 놓쳐 대합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복지원에 보내졌다. 40년이 지나 꺼내놓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당시 순경 월급이 8만 원 정도였는데 1인당 1만 원씩 뒷돈을 받고 입소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사의 관계자는 사실상 인신매매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을 지원할 특별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당시 입소자를 감금한 형제복지원 원장을 무죄로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며 검찰총장이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온갖 수를 써서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인권 유린을 파헤치려고 하자 상관인 차장검사가 욕설을 퍼부으며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원장이 빼돌린 돈이 11억 원을 넘는다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6억 8천만 원 정도로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요청하려던 당초 계획도 검찰총장 지시로 징역 10년으로 축소됐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수용자들의 인권 유린 수사는 제대로 발도 못 댔습니다. 수용돼 있는 3,000명 전원에 대해서 수사 계획을 세우고 경찰관들에게 수사 초점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가 부산지방검찰청의 요구로 철수를 했죠. 그런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10년에 걸쳐서 500명이 넘는 사람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것도 좌절됐죠.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이번에 조사를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결제 올라오는 문서들을 거의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차장검사로부터 미친놈,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김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이 인권국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교실에서 미세먼지 관련 기준이 지난 봄부터 강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좀 따져봐야 할 게 측정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간대까지 포함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올해 3월부터 각급 학교는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도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측정 시간도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더 정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 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24시간 측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없고 미세먼지 수치도 낮은 시간대가 함께 계산돼 평균이 낮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경희대 조영민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시간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24시간 측정치로 환산하자 많게는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학교 현장에선 학생 활동 시간만 엄격하게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공기환경 저감 대책을 세워나가야만 1년에 한 번 재는 측정 방식도 문제입니다. 어린이집도 같은 방식으로 농도를 측정하는데 이미 문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상으론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이 1%도 안 됐지만 서울대 연구진이 다시 측정하자 최대 50%로 늘어났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온몸에 있는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난치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앞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방 안에 있어야 할 침대가 도로 위에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운 사람들 옆으로 차들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모두 난치성 근육 장애인입니다. 35살 배현우 씨 역시 동생 민우 씨와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퇴화하는 병입니다. 9살 때 병을 진단받고 13살 때부터 걸을 수 없게 된 배 씨는 온종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 씨가 밖에 나서기로 한 건 지난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8시간을 일하면 반드시 1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 씨 같은 중증 근육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가 잠시라도 없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호흡기가 일부분만 빠져도 생명의 위협이 생기고요. 두꺼운 담요를 덮고 단단히 준비했지만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2.5km를 2시간 넘게 이동한 이들이 드디어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고위험 호흡기 근육장애인은 아직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재 특수협동에서 제외되어 더욱더 생존권을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배 씨 형제의 바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불안해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해명을 하긴 했지만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미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기존 입장 그대로겠죠? 비핵화가 먼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의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앞서 말씀하신 오이사 제재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 국무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측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핵화가 빨리 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여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이 공식적으로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할 때까지는 언급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유럽 순방의 일환으로 교황청을 찾아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이 저유소 화재의 사고가 풍등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 여파일까요? 전국 곳곳에서 이 풍등을 날리는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 밝힌 것들을 좀 전해드리면 우선 전북 진안군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진안 홍삼 축제 때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9월 열리는 강원도 효석문화제 때도 이미 지났습니다만 형형색색의 풍등을 날려왔는데 축제를 주관하는 이효석 문학선양회는 내년부터는 풍등 날리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공주 백제문화제에서도 내년부터는 풍등을 띄우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공주시 측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침 추위, 올가을 최저, 그리고 내일 더 추워졌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추위가 상당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최고 10도 가까이 떨어졌고 일부 산간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간 곳도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최저기온 6.1도를 보이면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추운데요. 1, 2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곳곳 최저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 나설 때 옷차림 정말 잘하셔야겠습니다. 코트 입으세요. 얇은 건 노노라고 조언해 주셨고 지하철인데 옷이 난리다. 가디건, 털옷, 코트, 패딩 다 있다며 계절을 의심하신 분도 또 내복을 입었어야 했던 것 같다. 알몸으로 냉동고 속에 들어온 기분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시 겨울이라 생각하시고 최대한 두꺼운 옷으로 체온 유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따지는 첫 번째 국감인 만큼 여야는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파행까지 빚어지는 등 강대강으로 충돌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오전부터 피감기관 현장 등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첫날부터 꽤 치열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몇 가지 오개 틈이 있었지만 뭐 좀 무난한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 첫날이었기 때문에 또 몸풀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어제 이제 제 직업이니까 뭐 또 법사위를 좀 유심히 봤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하는 도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했죠. 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오히려 야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뭔가 부담을 줘야 되는 게 정부에 부담을 줘야 되는 게 국정감사인데 퇴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걸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파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 대체로 무난한 진행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그동안 관행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법원장은 이제 그런 대법원 감사에서 인사말만 하고 퇴장을 하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전반적인 걸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법에는 없지만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것이고 또 삼권 분립 차원에서 네. 대법원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또 어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의 어떤 신상 문제, 특히 이제 공보관실 운영비를 본인이 직접 춘천지방법원장 시절에 수령했던 그런 문제를 두고 직접 증언대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공방이 벌어졌었습니다.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여상규 위원장이 타협을 제시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서 출석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전부 지금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법원 국감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인사말을 또 하는데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그때 그 부분을 해명한 거 정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아직 그걸 확실히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더 짚어보죠.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탄법원이다, 방탄재판관이다, 판사단이다 뭐 이런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말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법원이 했던 얘기가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원래 입장이 이제 이런 문제는 대법원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분명히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선 법관들에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검찰이 신청한 청구한 영장이 지금 99%가 기각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러면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정말 어제 국감장에 나온 고위 법관들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영장 기각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다.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거의 평온, 뭐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설령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뭐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우선 기소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거를 압수수색하듯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압수수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어렵사리 증거를 찾아내서 기소를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하는 것은 법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에서 과거 어떤 법원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 특히 사법부의 정점에 있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 법원 행정처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영장 기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법리적으로도 이분들이 지금 그 과거 사법농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갖고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서 법원 행정처 연구관들이라든지 대법원 연구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문제를 다루는 법원의 태도를 보면 직권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권, 즉 자신의 어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일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사유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앞에서도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 자체의 적절성 여부 이것은 아니고 어제 이제 외교부 국감에서는 이제 그게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는 이제 외교부 소관은 아니고 통일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 해제를 적절하냐 아니냐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이런 그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거죠.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왔었고요. 근데 그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범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 아니고 정부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혼란을 일으킨 이야기한 데 대해서 뭐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에서 조금 답변 자체가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퍼포먼스 어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벵갈 고양이가 등장을 했고 맷돌도 감사장에 나왔습니다. 논점을 벗어난 시선 끌기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 자체가 그 해당 의원에게는 시선 끌기에 성공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길 끌기 퍼포먼스 이런 것이 뭐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발언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확실하게 그 자체로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소도구를 동원한다든가 퍼포먼스라면 그거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진태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난번 대전 동문회에 있었던 퓨마가 탈출해서 퓨마를 사살했는데 그것이 과잉 대응 아니냐, 적절했느냐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뭐 고양이를 동원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저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 뿐이죠. 그것을 그 퓨마에 대한 어떤 뭐 관리라든지 그것을 사살한 그런 어떤 조치의 적절성 이런 걸 지적하는 문제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효과적인 소독을 동원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히 눈길 끌기용 퍼포먼스는 사실 본인의 어떤 그 명성에도 별로 평판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질타 또 거기에 대한 방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 유은혜 장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죠.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은 뭐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기본적으로 무슨 유은혜 장관 본인에 대한 청문을 재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나와서 조금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이 됐거든요. 오늘 이제 국감에서는 적어도 유은혜 장관이 일단 취임을 했으니까 취임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장관으로서의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국민들이 특히 교육 분야는 얼마나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 분들 짚어주고 특히 야당으로서는 감시와 비판이 주된 임무이긴 하지만 보다 나은 대안 제시를 하는 그런 어떤 대안 야당으로서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원은 해마다 피감기관의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공무국외 여행이라는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포상이긴 한데 공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견학과 시찰,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JTBC가 일정표를 확인해 봤더니 패키지 관광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제출한 보고서는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수준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찰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직자 27명이 공무 국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일간 이탈리아와 뉴질랜드 등을 방문했는데 감사원 직원 3명도 동행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1억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공무여행 일정표입니다. 스위스 융프라우를 등정하고 이탈리아 베니스와 밀라노 등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패키지 관광 일정과 다를 게 없습니다. 9일간 공무와 관련된 일정은 취리히 시청과 로마 시청 방문 단 2번, 시간으론 4시간 남짓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도 문제입니다. 2015년과 2016년 보고서는 문화정책을 도시개발의 기본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 제안 내용과 건물 사진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글을 그대로 베껴 넣기도 했습니다. 부적절한 국외 여행을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엉성한 감시망 아래 외유성 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인원을 최소화하고 매년 연찬 주제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규정대로 심사를 통해 국외 여행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의 서버에서 중국 정보기관이 심은 것으로 의심되는 스파이 칩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통신회사의 서버에서도 스파이 칩이 나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서버를 쓰고 있어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서버 제조회사 슈퍼마이크로 홈페이지입니다. 작년 3분기 말 서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세계 공동 3위를 기록한 업체입니다. 블룸버그는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에서 지난 8월 스파이 칩이 나왔다고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통신사가 이 회사 서버를 쓰다가 이상 신호를 감지해 스파이 칩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스파이 칩이란 디지털 기기 속에 몰래 부착해 해킹으로 정보를 빼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좁쌀만한 크기여서 눈으로 봐서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블룸버그는 슈퍼마이크로사가 중국 광저우에 부품을 수입할 때 스파이 칩이 부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보기관이 자국의 부품 회사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이크로사는 스파이 칩이 적발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용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은 과기부 산하의 연구기관 49곳 중에서 현재 4곳이 슈퍼마이크로 서버를 쓰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터키 서부 에게해에서 그리스로 밀입국하려던 보트가 침몰해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보트는 터키 카라부룬에서 출발해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향하던 중에 전복돼 침몰을 했는데요. 사고 당시 보트에는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살아남은 이라크인의 신고로 수색이 시작됐는데요. 터키 해안경비대가 지금까지 숨진 시신 8구를 인양하고 나머지 실종자 24명을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기차가 탈선해 지금까지 승객 7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쳤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출발해 뉴델리로 향하던 기차에서 객차 6량이 탈선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해당 노선의 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동부 휴양지 마요르카 섬에서 홍수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간당 57mm에 달하는 기습적인 폭우에 강물이 범람하고 도로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던 영국인 관광객 2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종 신고가 많아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이 7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캣맘을 고용했습니다. 유니폼을 갖춰 입은 여성이 출근 도장을 찍은 곳은 길고양이가 있는 도로 한켠입니다. 고양이들은 경계도 하지 않고 꼬리를 빳빳이 세워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여성이 내놓은 사료를 오독오독 맛있게 먹은 고양이들. 고양이용 우유로 목을 축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듯이 곁을 맴돌던 고양이에게는 쓰담쓰담 특별 마사지까지 제공되는데요. 이 여성은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고용됐습니다. 시민들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대 재벌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그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던 한화 SNC를 H솔루션과 한화 SNC로 쪼갰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거세진 데다 당국의 압박도 이어지면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이 회사 내부 거래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공정위가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는 그룹 60곳에 소속된 계열사 약 1,780곳의 지난해 내부 거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 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 24곳의 내부 거래 비중은 44%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금액은 191조 원, 비중은 약 12%였습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고 금액은 약 20조 원 늘었습니다. SK, 현대자동차, 삼성 순으로 내부 거래 금액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는데 공정위는 관련 기준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을 때 황교안 당시 총리가 경북 성주에 타고 간 차가 주민의 차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올 초에 해당 주민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을 경찰이 편집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경찰은 또 황 전 총리가 급하게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찾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급하게 성주를 떠나던 황 전 총리 측은 주민 이모 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황 전 총리 측의 뺑소니 논란이 일었지만 올 초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 씨가 지나가려 하던 황 전 총리 차를 고의로 부딪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당시 황 전 총리를 앞서 경호하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이 이 씨와의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입니다. 순찰차와 마주친 이 씨의 차가 천천히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후 갑자기 의경 2명이 뛰어갑니다. 이 영상은 오후 6시 13분에 끝납니다. 이후 영상이 시작된 건 6시 14분 27초. 순찰차는 이미 시속 70km로 9분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 차량이 순찰차를 지나가던 상황이 담길 수 있는 1분 27초가 사라진 겁니다. 이후 순찰차를 앞서 달리던 황 전 총리 차량이 헬기가 있던 성주 성산 공군포대에 진입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주차하면서 황 전 총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사라진 겁니다. 전문가는 일부 영상에서 편집한 정황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포맷을 바꿀 때 쓴다든지 또는 영상에 있는 특정 구간을 잘라내거나 편집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돼요. 특히 해당 순찰차의 블랙박스는 2014년 보급된 제품으로 후방 촬영도 가능한 기종이었습니다. 충돌 상황이 담길 수 있는 후방 영상 역시 경찰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경찰 측에 해당 영상의 원본 여부를 확인하자 경찰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원본 파일을 제출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지만이 황 전 총리를 태운 차량이 후속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지금 제일 이슈가 뭔지 또 지금 세태가 어떤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게요. 고양이를 다룬 책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강아지와는 또 다른 반려동물인 고양이죠. 고양이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건 1인 가구 시대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큼지막한 고양이 사진 아래 모인 사람들. 고양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마련한 깜짝 모임 풍경입니다. 고양이가 예쁜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다른 책에서 만났을 때 더 반갑고. 고양이를 다룬 책만 파는 서점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도 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1인 가구가 늘면서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고양이는 고마운 친구로 여겨집니다.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고양이는 사람과 늘 함께해야 하는 강아지와는 또 다릅니다. 현대인의 워너비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거리를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애정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인터넷으로 고양이를 즐겨보는 이른바 랜선 집사는 사진집이나 에세이로 대리만족을 얻곤 합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다룬 실용서가 대부분이던 서가엔 고양이와 관련한 철학, 그리고 미술책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양이의 생로병사까지를 사실 같이 생각하게 되는 책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여운 애완동물에 머물지 않고 이젠 나이듦과 이별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로. 서점에서도 고양이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인종차별 그리고 폭력으로 시끄럽습니다. 경기장이 아닌 카페에서 식사하던 시민을 의자로 내리쳤는데요. 피해자는 한국계 러시아 공무원이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카페 한편에서 아침을 먹는 사람을 의자로 내리치고 뺨을 때립니다. 폭행을 당한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또다시 붙잡고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동양인을 비하하듯 중국인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고위 공무원인 데니스 박으로 한국계입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동엔 러시아 축구대표 2명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의자를 휘두른 사람은 러시아 국가대표 코코린이었습니다. 올해 월드컵에는 빠졌지만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격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마마예프도 2년 전까지 대표팀에서 뛰었습니다. 이들이 카페에 들어서기 전 차를 부수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도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코린이 속한 제니트는 징계에 앞서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마예프의 소속팀은 계약 해지까지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두 선수가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은 사건 영상이 불쾌했다면서 러시아 정부도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KT와의 더블헤더에서 모두 졌습니다.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첫 경기를 10대1로 완패한 데 이어 두 번째 경기도 7대0으로 졌습니다. 반면 기아는 하나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투수 한승혁의 호투와 나지완의 석점짜리 쐐기포 등을 엮어 6대1로 이겼습니다. 5위 기아는 7위로 내려앉은 롯데와의 게임차를 1.5게임으로 벌렸습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수영 남북 단일팀이 장애인 체육 사상 처음으로 공동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남자 계영 400m 34피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로 시상대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기는 지난 8일에 있었지만 일본 팀의 실격 해프닝 등으로 시상식이 미뤄졌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 선수 최강근이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준결승에서 일본의 마스모토를 꺾은 최강근은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란의 무사네자드 카르모즈디 에흐산에게 지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훈련 중에 무릎을 다쳐 부상을 안고 대회에 참가한 최강근은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대회 3연패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겨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 없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어제보다 최고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근길 추위가 강한데요. 대관령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곳곳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평년 기온을 한참 밑도는 기온이기 때문에 옷차림 반드시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거의 모든 지역이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아침 최저기온 보였는데요. 오늘은 서울이 6.2도, 춘천이 1.7도 등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졌고 비교적 추위가 덜하다는 남부지방도 어제와 비교하면 기온이 크게 낮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북한 북부 지역은 낮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삼지연 등 일부 지역은 벌써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6도, 전주 8도, 대구 10도 가리키고 북한 지역은 함흥이 2도, 중강 4도, 평양 5도로 곳곳 더 낮은 기온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 기온은 그대로 머물겠는데요. 서울이 15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17도에 그치겠고 북한도 최고 17도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추위는 오늘보다 더 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히려 조금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건강관리 특별히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외교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취소한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가 오늘 이틀째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금융위원장이 나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정무위원회를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등이 예정돼 있는데 특히 교육위 국감에서는 윤회 장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폭발이 있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 공사 측이 화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집중 규명할 방침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북서쪽에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4등급으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멕시코만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